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무당파, 한자로는 없을 무에 무리당, 갈래파 해서 무당파. 어느 정당이나 당파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무당층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도 기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인데요, 무당층 어디서 왔는지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보았더니 그 수치가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에게 가는 게 아니더라. 그들이 모여서 무당층이 됐다, 이 말입니다. 무당층,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한마디로 선택할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무당층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은 많은데 지지 정당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무당파는 정치 무관심층이 아니라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갈 곳 없이 헤매는 마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국회가 그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무당층의 선택이 내년 총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 우리 유권자들이 차선이나 차악을 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용수처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용수처장 김용민이가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용수처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번 주만 목요일, 금요일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는 특별한 책의 맛 코너 준비했고요. 1부에서는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하는 총선 대비 특선 코너 돌아온 미세 뉴스 보세, 그리고 이어지는 속 인터뷰에서는 이탄희 변호사 모셔서 특별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시까지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함께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용수저 뉴스의 용용 엄기용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석석 바로 불러보지요. 석석. 네, 돌아온 석석 오창석입니다. 네, 간만에 불렀습니다.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13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총선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분이 제일 먼저 나오셨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내셨는데 어느 지역으로 나가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이번에 내가 이 마지막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잘한 댁으로 갈지 아니면 태어난 창녕으로 갈지, 이 창녕으로 갈까요? 댁으로 갈까요? 차라리 네, 그냥 끊고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시비 걸지 말고 그저 베베 꼬여가지고 슥슥 정치를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낙선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 번쩍, 미국에 번쩍하셔서 휴대전화로 긴급하게 연결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님 나와 계시죠?
또 러브콜입니까? 제가 전화, 그러니까 영어로 콜, 이 콜은 정말 지겹습니다. 러브콜 좀 그만하십시오. 마라톤 하면서 핫도그 먹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바타도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요. 총선 전에 사면을 기대했던 분이신데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503입니다. 근데 오늘 나온 분들이 2020 총선과 연관된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왜 부르신 건가요? 저 부른 사람 어디 저 중동 같습니까? 네, 부르기도 전에 먼저 나오셨습니다. 우주의 기운으로 제가 자동으로 나온 겁니까? 아무튼 내 이름 팔아서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은 좀 있어 보이는데 내년 총선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네, 지금까지 돌아온 석석 오창석이었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2020 총선 예측 대전망. 우리 제작진이 이 코너에 대한 애착이 큰가 봐요. 네. 미세 뉴스 보세 뜻밖의 부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창석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도 생각이 나고. 네. 참 유용했던 친구였습니다. 다재다능한 분입니다. 아니, 네.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오늘 별로 안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전혀 녹슬지 않은 성대모사 실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분 말고 안철수 전 의원. 그랬습니까? 네. 자, 오늘 2020 총선 대비 특선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각 정당들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새로운 정당도 내년 총선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비례대표로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당들이 그야말로 곳곳에서 막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 부푼 꿈을 안아서일지 지금 정당 수가요. 3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것이. 네네. 그런데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등록 정당 수가 19개였다고 합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었고요. 네네. 현재 내년 창당을 준비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총 12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6개에 달할 예정입니다. 최소 46개죠. 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되면은 3% 의석수, 3%만 달성하더라도 의석수를 5석 확보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수많은 정당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정당 말고 대중적 인지도를 지닌 정당 말고 신생 정당 뭐가 또 있습니까? 신생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출마를 했었지만은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청년들 중심의 우리미래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바른미래당이 처음에 미래당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선관위에 이 우리미래라는 정당과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해서 당명 변경을 했던 것이고요. 네네네. 소상공인 중심으로 준비 중인 소상공인당 중앙당도 창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거대 정당은 지역구에서 투표하고 네. 아무래도 당선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그러나 비례대표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당을 찍는다.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무소속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현주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전 당대표였던 이정현 의원도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정당이 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허경영 씨도 창당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허경영 씨 이미 창당을 했고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해서 예. 일종의 기본소득과 같은 150만 원씩 주겠다라는 공약을 미리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3%의 지지율을 확보해서 5석을 얻는다. 근데 그 5석 갖고 과연 자기가 공약한 배당금 공약 이행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110석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거든요. 5석은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 보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안을 통과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만약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요. 청년 정당도 꿈틀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탈이념 그리고 모바일 정치를 앞세운 프로젝트성 정당이 있는데요. 이른바 프로젝트 2040도 출범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정치인들이 그 사실은 굉장히 그
평균 나이가 높아요. 네,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또 이런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자기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해가는 모습은 뭐 어찌됐든 하여튼 볼만합니다. 네, 격려하고 평가할 응원해주고 만해요. 싶습니다. 네. 자, 근데 당은 늘고 있는데 선거구는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현재 등록된 대한민국 인구 수에 따라서 이 선거구가 획정이 됩니다. 현재 올해 1월까지 대한민국의 인구 수는 5,182만 6,287명입니다. 네. 이걸 지역구로 분류하면은 상한 조건과 하한 조건이 나옵니다. 하한 조건은 15만 3,560명, 그렇죠. 상한 조건은 30만 7,120명입니다. 음. 이 상한선을 넘어가면은 분구가 되고요. 네.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합구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 분구, 합구가 될 지역구는 총 26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역구는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 지역구 네. 국회의원들의 밥줄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또 함부로 줄이는 것도 여의치 않을 상황 아니겠어요? 늘리면 늘렸지. 네. 그래서 참 이걸 놓고 지금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는 원래 법령에 따르면은 1년 전에 지역구 획정이 끝나야만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적은 거의 없고요. 18대 선거 때는 47일 전에 네. 획정이 됐고 19대 때는 44일 전, 음. 20대 때는 42일 전에 획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처럼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1대 총선을 앞두고 게임의 룰 네.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020 총선 격전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를 뽑아왔어요. 네, 오창석 맞습니다. 평론가가. 먼저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산. 네. 일단은 지역구의 변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구를 하나 선택해서 왔는데요. 네. 바로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부산 금정구가 새로운 총선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출마 약속을 했지만은 네.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다시 그 약속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네. 근데 쉽게 번복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올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워낙 세게 그 자신이 속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왔기 때문에 돌아오는 명분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김세연 의원 불출마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5선을 지냈고요. 거기서. 네, 맞습니다. 아들인 김세연 의원이 3선을 했습니다. 네. 부자가 8선을 했습니다. 네. 그 지역구를 내어준다는 것은 내 몸에서 이 지역구를 도려낸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건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버지 김진재 의원의 보좌관 원정희 보좌관이 금정구청장을 재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정구 전체를 김세연, 김진재 일가가 네. 정치적으로는 사실 독식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김세연 의원이 20대 총선 때 금정구에서 6만 5천 표를 획득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미영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될 때 6만 7천 표를 획득했습니다. 지난 40년간 김세연, 김진재 후보를 포함해서 더 많이 득표한 민주당 후보 최초의 후보가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지역구의 새로운 질서가 정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것 때문에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약속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진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민주당에서 지금 후보로 누가 나온다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김경지 지역위원장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다만 바로 본 후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인영 현재 부산시의회 의장도 이 지역에서 구의원으로 오랫동안 뛰었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 당선된 박인영 의장이 네. 그만두고 국회의원으로 나온다.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요. 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 사람이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종로로 갈까요? 네, 네.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네, 종로도 사실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실장이 종로로 이사를 가면서 종로 출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죠. 네네. 그런데 최근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그대로 수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성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수성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황교안 대표와 정세균 의원의 빅매치가 형성될지 주목되고 또 민주당 안에서는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네.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네, 꾸준히 거론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국회의장 이후의 행보가 보통은 전임 국회의장들은 정치를 이제 그만두거나 불출마 선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역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들어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리, 문재인 대통령의 총리가 맞붙는 그런 정치 1번지로서의 상징성을 띠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추측이 흘러나왔는데요. 현재까지로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기를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정세균 전 의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종로 같은 경우 정치 1번지 상징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종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당선돼서 영광을 얻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다른 험지에 나가서 또 당선되거나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종로 주민들은 진짜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일할 일꾼을 찾는다 이런 수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지역구 주민들의 바람은 지역구에 오래 붙어서 이 지역구 주민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는 그런 의원들 더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낙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당선됐으면 정말 그 약속 잘 지켰을 텐데. 그래요. 아쉽습니다. 네, 손실입니다. 손실. 그 지역구는 손실이에요. 네. 자, 전라남도 정치 1번지는 바로 전남 목포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목포가 이번 총선에서 매우 치열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대 격전지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네. 현재 현역 의원은 대한정치연대 소속인 무소속 박지원 의원입니다. 네, 네. 목포에서 내리 3선 의원이고요. 비례대표를 포함한 4선 의원입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지역구를 잘 챙기지 못했다. 그리고 77세라는 고령이다. 이런 점을 들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된다는 지역구 주민들의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현 지역위원장인 우기종 지역위원장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KBS 기자 출신이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현재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고 있는 김원희 정무부시장도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당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이죠. 조요한 후보 역시 이 지역으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원내대표인 윤소아 의원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단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디 가볼까요? 바로 전주병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네. 전남을 찍었으니 전북으로 다시 올라가서요. 현역 국회의원 누굽니까? 현역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의 당대표인 정동영 의원입니다. 그래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여기가 굉장히 핫플레이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동영 의원과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지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평화당의 당의 힘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4석인가밖에 안 돼요 지금. 예. 네. 하지만 정동영 의원이 가지는 이 전주병에서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얘기가 여전히 들리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전주병에 새롭게 조성된 에코시티라든지 그리고 입주민을 위한 마트 유치를 성공해서 정말 주민 밀착형 공약. 주민 밀착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김성주 전 의원,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이 전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유치하겠다. 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분이 리턴 매치를 하게 된다면은 크게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전주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격전지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 구미인데 자유한국당이 이곳에서 그야말로
강력한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구미가 나름 또 신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청년 세대 유입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는 구미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장세용 민주당 후보가 구미시장에 처음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재선을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 구미시장을 배출했고 또한 민주당의 구미시 의원이 8석으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예. 2017년 기준으로 구미의 청년 인구 비율이 38.7%로 이 경북 지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 본 후보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선 구미시장을 영입한 남유진 전 시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또 예비 경선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남유진 시장 같은 경우에 박정희 대통령을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지역도 한번 가보죠.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였던 재윤경 의원이 이 지역의 지역위원장이었지만 지역위원장을 포기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죠. 네. 현역 의원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법사위원장이고 현재 3선 의원제입니다. 네. 현재 지역구가 남해 사천 하동군이거든요. 네. 이 지역에서 뿌리 깊게 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4선이 쉬울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험지 출마 영입이라는 명목하에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입당시켰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또 주목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는 사천이 이 유권자들이 굉장히 다른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강기갑 의원이 이 지역에서 당선이 글쎄 됐었죠. 말이에요. 네. 이방호 후보,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했던 이명박 대통령 네, 맞습니다. 최측근으로 통했던 이방호 의원을 눌렀어요. 네, 맞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지금 여기 하동 출신인데요. 하동 인구가 4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네. 남해군은 4만 3천 명. 그런데 사천시의 총 인구가 11만 5천 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천시의 유권자의 마음을 잡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장 후보로 나왔던 사람 중에는 MBC 사장 출신의 김재철 씨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분도 지금 출사표를 던질 움직임이죠. 네, 현재는 뭐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선 관전 포인트 여성 후보들 누가 뛰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17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의원 수가 조금씩 늘어왔습니다. 그렇죠. 39명, 41명, 47명. 지금은 51명. 하지만 전체 의석수의 1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 성비를 따졌을 때 50%까지 확 늘어나야 된다는 요구가 그리고 바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 유리천정을 뚫어낼 여성으로 한다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출마를 이미 했었던 강현재 변호사와 배현진 전 한국당 대변인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이방호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딸 이지현 씨 역시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도전하려고 출마를 예고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 2020년 21대 총선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특별한 속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김용민 라이브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쏙 인터뷰로 마련했습니다. 사법농단을 세상에 널리 알렸고 검찰개혁을 앞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판사였다가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 오늘 이 내용을 네. 이탄희 변호사 모시고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의 열쇠말을 준비했는데 먼저 검찰개혁부터 네. 짚어보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사법개혁뿐 아니라 검찰개혁에도 애쓰고 계신데 공룡과 같은 현재의 검찰 권력을 공룡에서 곰으로 네.
축소시키라고 권고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검찰 개혁의 지향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그렇죠. 하고 싶습니다. 근본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네, 지금 검찰 개혁이 굉장히 국가적인 화두가 됐는데 네. 막상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국민들께서 네.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검찰청에 한 번도 출입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아니, 뭐하러 그런 걸 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은 분명히 드는데 이제 네. 뭘 해야 되냐, 그렇죠. 큰 방향이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저희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처음 소집된 게 9월 30일이었어요. 9월 30일. 네. 예. 근데 그날 첫날 의결한 사항이 있어요. 그 의결한 사항이 뭐냐면 이제 검찰 개혁의 지향점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 네, 내용이 뭐냐면 검찰 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거. 네. 네. 그걸 지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네. 검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검사 본연의 모습이. 그게 이제 검찰이 뭐냐, 네. 뭐 검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검찰이란 조직 얘기를 하기 이전에 검사 얘기를 좀 해보자. 근데 검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심지어 일선 검사들한테도 물어보면 검사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뚜렷이 없어요. 그냥 검사를 막연히 어떤 군인의 모습이라던가 뭐 칼잡이의 모습 뭐 이런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검사는 그냥 법률가예요. 네, 검사의 본연의 권한은 어떤 사건이 수사가 됐을 때 그 사건이 재판에 회부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을 네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 가서 이것을 내가 유죄를 주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 판단하는 게 검사의 본연의 권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법률가의 모습인데 지금은 검사상 자체가 워낙 모호하고 아마 개별 검사마다 다 네. 자기가 지향하는 검사상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뚜렷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직업적 정체성이 좀 불명확한 데서 오는 네. 혼란이 있어요. 그 혼란이 뭐냐면 나는 이제 검찰 조직이라는 조직의 그냥 구성원이다. 우리 조직이 권한이 막강해지고 위상이 높아지고 명예가 더 높아지면 검사로서의 나의 명예도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 검사 본연의 정체성을 찾아라. 네, 그것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검찰개혁이다라는 걸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말이죠. 네.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일부분을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참여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금 확인된 바는 검찰은 태생적으로 진보 정권과는 유전적 코드가 맞지 않는 집단이란 점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뭐냐면은 검찰은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은 권력의 충견으로 기꺼이 용맹을 떨칠 수는 있어도 자신들의 이빨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네. 마음이 놓이는 보수 정권과 마음이 놓이지 않는 진보 정권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보 정부는 어떻게든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네. 이것이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이라면은 네. 대놓고 저항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네. 저도 동의를 10분 하고 그런데 네.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사실 모든 조직이 자기의 권한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는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게 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 논리의 문제인데 법원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네. 검찰은 개개의 검사가 워낙 권력이 막강해요. 사실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네네. 그 권한을 준 이유는 개개의 검사가 단독 관청으로서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권한을 단독 관청으로서 행사하지 않고 우리 검찰이라는 조직에 그냥 내가 일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조직의 힘에 내가 한 어떤 뭐 퍼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네네. 이 검찰 조직이 안 그래도 모든 조직들이 다 권한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검사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한을 거기에 연료로 다 제공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룡이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검찰 동일체 원칙이란 말. 검사 동일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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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말.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사실 검사 하나하나가 관청인데 네.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에 검사라는 이름이 나오죠. 네.
그렇다면은 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관점을 달리할 수 있는데 검찰 조직은 오로지 하나의 목소리, 네. 하나의 어떤 그런 몸체를 네. 견지해야 한다. 이런 네. 인식들이 강한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비롯된 파행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검사라고 하는 건 단독 관청인데 검사 개개인이 그런 직업적 정체성 확립이 좀 덜 돼 있다. 그 부분이 일단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 주신 게 결국 이제 공룡과 곰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한 이유가 이제 검찰 개혁하면 무조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네. 근데 실제로. 또 이제 뭐 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부패 범죄라던가 경제 범죄 같은 것들은 네. 어쨌든 뭐 상대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너무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곰 정도로만 만들어도 네. 사실 곰이면 힘이 세거든요. 주먹으로 한번 치면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만들면 된다. 공룡은 너무 크다. 너무 권한이 크면 그만큼 재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선별 수수로 인한 폐해가 좀 커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재량을 좀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곰 정도로 권한을 정상화시키자.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직접 수사권 축소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예. 공수처를 통해서 뭐 영장 청구권이라던가 아니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부분을 견제하는 것도 그 한 방편일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검찰 조직 자체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 배당 문제, 인사 문제를 네. 투명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부적인 개혁 과제들인 것이죠. 네. 우리 이탄희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 조직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네. 전관예우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지적하셨잖아요. 네. 예, 전관예우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대검찰청은 이탄희 변호사님에게 전관예우 그게 있다고 하는데 명확한 증거를 대라. 검찰의 명예가 실추됐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씁쓸하실 것 같아요. 네, 만인이 다 하는 전관예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조사를 받게 됐어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그게 그렇죠. 네. 그 피의자를 둔 분들의 또 본인 자신이 피의자인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보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뭐 수사가 또 기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일단은 사실 그때 제가 그래서 뭐 고초를 겪은 게 아니라 주변에서 걱정을 하셨는데 네네. 뭐 떠들썩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저도 없었을 거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네. 왜 그렇게 검찰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가.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네.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각하다. 둘째 배당 제도를 개선을 하면 네. 그 불신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근데 둘 중에서 도대체 뭐에 대해서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국민적 불신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배당 제도 개선하기 싫다는 것인지. 그게 네. 법원 같은 경우 무슨 사건에 판사를 결정할 때는 뭐 컴퓨터로 배당한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검찰은 컴퓨터 배당 안 합니까? 컴퓨터 배당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도 네. 컴퓨터 배당을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을 하고 공개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드는 주체도 각 검찰청에서 네. 일반 검사들, 우리가 네. 보통 평검사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평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네. 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만들어라 네네네. 라고 한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한 이유는 검사들 너희들이 가장 잘 알 테니까 그 어떤 각 청의 인력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사건별 특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네. 것들을 잘 아는 검사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 이런 거였죠. 뭐 어떻게 검찰에서 법원처럼 컴퓨터 배당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그걸 얘기한 게 아닌데도 그리고 어떻게 뭐 이 수많은 사건들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하냐. 하나의 기준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동문서답 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사건 배당과 관련한 그런 그동안의 비위 부조리, 예컨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또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 네. 또 뭐 소설을 쓴다고 이런- 얘기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설을 그렇게 한번 써보겠다.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또 뭐 저희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주된 과제가 이제 제도 개선안을 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또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 그 뭐 시선이 분산될 것 같아서 이제 네. 일반적인 구조를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은 사실요. 이제
젊은 검사들이나 아니면 네. 이제 여성 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예, 예. 직접적으로 정관들이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청탁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아이 후배님, 잘 안 통해요. 예, 이제 예. 젊은 검사들한테. 내가 잘 아는 저 피의자인데 네. 좀 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상부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건을 배당하는 사람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기관장이고요. 네, 검사장. 그렇죠. 예. 네, 검사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실제로 위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위임 대상은 이제 차장이나 부장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장을 통하거나 아니면 차장 부장 검사를 통해서 이제 뭐 청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는 관문이 네. 일단 배당인 거예요. 네. 그 차장, 부장, 뭐 검사장은 배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당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검사들 성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청탁이 있는 경우에 네. 본인이 그 청탁한 방향대로 사건 처리를 유도하고 싶다라고 하면 배당할 때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배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 말을 잘 듣는 후배 검사들한테 이 사건 맡기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네. 덜 깐깐한 검사한테 주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건 구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배당이 됐을 때 이 경우는 그렇게 비치지만 사실 정말 그거 아니었다라고 부장이나 차장이 이야기를 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고 네. 또 외부에서 이제 전관인 변호사나 아니면 심지어 중간에 브로커가 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량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네네. 그리고 그런 모양새가 됐을 때 이게 내가 힘을 써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의뢰인한테 이야기하고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자꾸 이런 사법 불신이 생기는 건데 그 배당 단계에서 이미 재량이 있을 수 없다.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그렇죠, 게 제 얘기의 아무래도. 핵심인 거예요. 예. 이건 사실 저는 그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한 법률가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실 판사 검사들한테 판사 말고 검사들한테 영향을 미치든가 전관 네. 그 변호사예요. 그 검찰에 있었던 전관 변호사가 후배인 검사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건을 맡은 피의자 그 이름을 대면서 그쪽 지검에서 아무개의 사건을 맡았다고 하더라고. 맞지? 맞지? 네 선배님 맞지? 네 선배님 맞지? 네 선배님 이러면서 이제 다 알아서 잘 사건을 피의자에게 그러니까 유리하게 그렇죠. 풀어주는. 네. 내가 그 사건을 네. 변호하고 있다. 네. 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네. 말은 안 하고. 그렇지만 다 알아듣는 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배당 전관 예우 이 부분은 네. 함께 묶어서 볼 문제고 네. 또한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 이제 전화 변론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드러나지 않게 그냥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 영향을 선임 미치는- 안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탈세 문제랑도 연결이 되고 네.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게 사실 처음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거는 뭐 예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네네. 최근 중에는 이제 2014년에 그 당시에 이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가 네. 일주일 만에 이제 낙마하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검사 그게 출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16억 원 가까이 되는 수임료를 벌었던 그 이제 사정이 주가 돼서 낙마를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당시에 이제 그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의 이제 변호사들이 얼마나 수임료를 많이 받는가 그리고 그렇죠. 세금을 어떻게 피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슈가 됐죠. 그래서 뭐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96억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기사화가 되기도 하고 네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2014년이니까 그러면 한 5년 사이에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썩 깨끗해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2019년 올해죠. 올해 4월 달에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예전에 그 홍만표 전 검사장 네. 변호사에 관련된 사건을 이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올해 4월이거든요. 네네. 그 당시 심의 결과도 하여튼 여전히 이 몰래 변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게 정관 네. 예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때 또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변협에서 사실은 그 정관 비리 네네.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한 10년간
그 몰래 변론된 관련된 이제 신고 사건이 120건이 넘었고 네. 그 중에 이제 뭐 절대 다수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제가 전혀 몰라서 그런데 왜 사건 수임 그 이름에 안 올리고 그 저기 몰래 변론을 할까요? 그 단지 탈세 때문에? 뭐 저도 이제 다시 되묻고 싶고요.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짐작은 가죠. 네,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일단은 드러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아무개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이런 것이 소문나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지는 면도 있는 모양이군요. 맡았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맡아서 결과가 좋았다라는 건 사실 이제 뭐 변호사 시장에서는 홍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외관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추궁을 받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근데 그걸 보면 투명하게 만드는 것, 드러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게 방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투명하게 해라, 드러나게 해라 라고 저희들이 대책을 내놓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님 모시면서 꼭 여쭤봐야 될 것이 사법농단 재판 수사 어디까지 왔는지 이 부분인데요. 일단 대부분 다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인가요? 재판 이제 기소될 사람들은 기소가 일단 다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네네. 뭐 추가로 수사를 더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근데 많이 뭐 미진하긴 하지만 많이 미진하고요. 네. 이제 핵심은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법농단 사건은 헌법 위반이고 직업윤리 위반 그렇죠. 사건인 거예요. 아유, 그 중에 사법부를 믿는 국민들한테 그렇죠.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일부가 형사 범죄로 포섭이 돼서 재판을 받는 것뿐이지 재판 안 받는 판사들이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 네. 책임을 추궁을 하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국민들께 줘야 되는데요. 그게 결국 징계, 탄핵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참 문제입니다. 네. 다음 국회에서도 탄핵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은 시효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다음 국회가 구성되면 네. 물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다시 재조명 받겠지만 네.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법관 탄핵, 검사 탄핵 네. 이런 것들 비검사, 비판사에 대한 이야기죠. 네. 선례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없었다는 거가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대한민국 70년 동안 없었다라는 게. 대통령도 탄핵이 된 판에. 그렇고요. 예. 뭐 미국 같은 이제 사법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네. 법관 탄핵 15번 소추가 됐거든요. 그중에 이제 8번은 실제로 탄핵 가결이 됐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례가 70년 동안 없었다는 게 비판사가 없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헌법과 법률에 정해놓은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사직서를 제출받음으로써 덮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사례가 없는 것인데요. 이걸 반드시 다음 국회에서 주된 개혁과제로 다뤄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사법농단을 폭로하신 분은 지금 법원에 나오셨고 지금 사법농단을 행했던 자들 이 자들은 상당수가 지금 법원에 남아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 직을 유지하고 있고 참 화가 납니다. 예, 뭐 하여튼 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그것과 지금 예. 법원에 있는 판사들을 연계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예. 그분들이 계속 재판을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 상당수 판사들이 계속 재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명단이 제대로 공개가 안 돼 있고 하니까 결국 현실에서 뭐 그분들이 재판하는데 당장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언젠가 명단은 반드시 공개가 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러고 나면 그 기간 동안 했던 판결들이 네. 다시 다 문제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예. 네, 그 이제 패소한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비용을 온 사회가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판사가 개인의 영광을 위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제가 뭐 그분들의 어떤 형사처벌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법관직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실 법관직 내려놓고 나오면 뭐 다 학벌도 좋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뭐 좋은 변호사 사무실 가서 더 변호사 경제적으로 기업할 수 있습니까?
뭐 사실은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그런 사적인 활동에 대해서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네. 공직은 어디까지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한 어떤 신뢰를 잃은 사람들은 빨리 그 역할을 그만두는 게 국민들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사법농단 2번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 다음 국회 때 결국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법관과 검사의 탄핵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언제든 내가 직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경각심 같은 걸 줘야 돼요. 그런 실리적인 측면도 있고요. 예. 또 이론적으로도 사법 권한이라고 하는 게 사법시험 성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그게 뭐 공부를 잘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 그렇죠. 헌법과 주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라는 네. 걸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어서 꼭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혁 과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개혁 과제들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플랫폼. 그 플랫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그게 사법위원회고요. 검찰에서는 그게 법무부예요. 네. 사법위원회는 대부분 선진국들은 사법행정을 사법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네. 판사 이외의 위원들이 주도를 하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지금 다 판사들한테 맡겨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정상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판사들 엘리트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법원에 알아서 해야 되겠지. 네. 사실 과거에 그런 문화가 익숙해서 그런 건데요. 네. 사법위원회라는 걸 신설을 해서 그 플랫폼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시민들이. 네. 그리고 법무부도 네. 탈검찰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제가 검사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검사 본연의 역할이 법무부에 와서 법무행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분들 돌아가도 네. 검찰 인사위원회 이런 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검찰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무부를 탈검찰화해서 그 법무부를 플랫폼으로 해서 네.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네.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탄희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오늘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여기까지입니다. 6시 5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